12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인가요? 가장 걱정되는 것. 경제적인 부분. 인간 수명, 최대 150세. 하버드 의대에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난 이 103세 노인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는 마치 70세 같았습니다. 몸도 얼굴도 너무 젊게 살고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간 수명의 한계를 뛰어넘은 한국 생명공학의 놀라운 현실입니다. 그 불로초가 바로 이 텔로미어라는 거잖아요. 네. 텔로미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명의 시계. 근데 이 텔로미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진시황의 불로초하고 같은 거죠. 그것이 있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텔로미어가 길어서 뭐 또 오래 산다 그러는데 그게 뭐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 박사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연구센터 소장이자 세포 노화와 수명 조절 메커니즘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 20년간 인간 수명 연장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 연구는 사이언스와 네이처 같은 저명한 학술지에 100편 이상 게재되었고 노화 연구 분야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입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의례적인 국제 학회 참석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별 기대도 없었습니다. 미국 하버드에서 20년간 노화 연구를 해온 제가 한국의 생명공학 기술을 배우러 간다니요? 그건 마치 NASA의 우주공학자가 개발도상국에서 로켓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지식을 전달하러 가는 것이지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에 놀랐습니다. 하늘로 솟은 고층 빌딩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아, 생각보다 발전한 도시는 많네. 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서구 중심주의라는 단단한 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적어도 20년은 앞서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식당이나 상점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 길거리 곳곳에 설치된 AI 안내, 로봇, 자율주행 택시들을 보며 IT 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학?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전자제품 제조와 IT는 잘하지만 기초과학이나 생명공학 같은 심오한 학문 분야에서는 아직 서구를 따라가는 중이지. 라는 편견 어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노화 연구와 수명 연장 분야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최첨단 영역이었죠. 구글의 자회사 칼리코나 제프 베조스가 투자한 알토스 랩스 같은 곳에서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무슨 혁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최근 싱가포르 제로사의 연구진이 인간 수명의 한계는 약 150세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는 제가 수년간 믿어온 이론과 일치했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와 손상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 즉 회복력을 점점 잃어가고 120에서 150세에 이르면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이었죠. 이 한계를 넘는 것은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학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옆에 앉은 한국인 가이드 김민수 씨는 열정적으로 한국의 발전상을 설명했습니다. 윌슨 박사님,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특히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와 카이스트의 공동 연구팀이 최근에 노화 역전 프로토콜을 개발했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과장된 국가적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뉴스에서는 한국의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삼성 휴대폰, 현대 자동차, K-팝과 한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 한국에서 노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예의상 물었습니다.
많이요? 박사님, 우리는 그 분야를 선도하고 있어요. 작년에 발표된 국제 논문 수만 해도 미국 다음으로 많았고, 인용 지수로는 오히려 1위였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답변에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명 국가별 통계를 잘못 해석한 모양이군. 하지만 서울 강남의 한 연구단지에 도착한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판단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규모와 최첨단 디자인은 미국의 어떤 연구소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전면 유리벽에 투사된 거대한 홀로그램이 DNA 구조를 3D로 회전시키며 보여주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글과 영어로 인간 수명의 새로운 지평, 200세 시대의 도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홍보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학회장에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전 세계에서 모인 과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도 몇 명 눈에 띄었고, 심지어 제가 존경하는 시릴 로페즈 오틴 교수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이런 저명한 과학자들이 왜 한국에 모였는지 의아했습니다. 무언가 제가 모르는 큰 발견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커피를 마시며 프로그램을 살펴보는데 한 노인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그분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눈빛에는 젊은이들에게서 보기 힘든 지혜와 활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처음 오셨군요. 하버드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박종현입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종현 박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국가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의 생명과학에 대한 통찰력과 지식은 놀라울 정도로 깊었습니다. 특히 텔로미어 역학과 세포 노화 과정에 관한 그의 설명은 제가 몇 달 전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최근 논문에서 제시한 세포 노화의 9가지 특성 모델은 매우 통찰력 있었습니다. 다만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와 단백질 항상성, 상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의 예리한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제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후속 연구의 핵심 주제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진지한 학술 토론에 빠져들었고 30분 넘게 대화를 나눈 후에야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103세입니다. 저는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그분은 최대 70대로 보였거든요. 피부는 탄력이 있었고 눈은 또렷했으며 걸음걸이에는 전혀 노쇠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자 그분은 웃으며 신분증을 보여주셨습니다. 1922년생.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희 연구의 첫 번째 성공 사례죠. 15년 전부터 우리가 개발한 텔로미어 재생 치료와 에피제네틱 리셋 프로토콜을 제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이제 약 65세 정도로 측정되고 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학계에서는 텔로미어 조작이 암 발생 위험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캡 같은 구조로 DNA 복제 과정에서 점점 짧아지면서 세포 노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텔로미어를 인위적으로 늘리면 세포가 무한정 분열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암세포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암 발생 위험은 어떻게 통제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기술의 핵심입니다. 텔로미어 길이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P53과 P16 같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텔로머라제 활성을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또한 노화된 세포, 우리가 좀비 세포라고 부르는 세네선트 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줄기세포 활성화, 미토콘드리아 기능 최적화, 그리고 면역 시스템 리프로그래밍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법을 사용하죠. 그분의 설명은
마치 10년 후의 과학 논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모든 영역을 포괄했지만 훨씬 더 진보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이론 단계인 기술들이 여기서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다니. 그럼 이런 기술이 실제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나요? 제가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후 세션에서 저희 실험실을 방문하시면 임상시험 참가자들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1200명 이상이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으며 모두 생물학적 나이가 10년에서 30년까지 역전되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회에 참석한 한국인 연구자 중 상당수가 실제 나이보다 20에서 30세 젊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테이블에 앉게 된 김수현 박사는 자신의 나이가 78세라고 했지만 외모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 15년 전까지 심방세동으로 고생했지만 박종현 박사의 프로토콜을 따른 후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이런 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했지만 대부분 비현실적인 결과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와 연구팀은 전략을 바꿨죠. 국제적 인정보다는 실질적인 결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과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서구 과학계의 아시아 연구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저도 동료 심사자로 활동하면서 아시아 연구자들의 획기적인 발견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들다는 이유로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자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하버드 의대의 제 동료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제임스, 드디어 왔군요. 이 놀라운 기술을 1년 전부터 알려주려 했는데 당신이 항상 회의적이었잖아요. 이제 직접 보니 어떻습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한 명이 이미 이 기술을 알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미 6개월 동안 한국의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물학적 표지자들이 모두 개선되고 있어요. 텔로미어 길이, 염증 마커, 인슐린 감수성, 심지어 인지 기능까지요. 제 생물학적 나이는 58세에서 49세로 줄었어요. 그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과학자로서의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분야에서 제가 모르는 혁명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박종현 박사는 저를 포함한 소수의 국제 연구자들을 그의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연구소보다 최소 10년은 앞선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중앙에 위치한 바이오크로노스 BIOCHRONO라 불리는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마치 MRI 스캐너와 슈퍼컴퓨터를 결합한 듯한 이 장치는 끊임없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생체 시계 역산 장치입니다. 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인간의 모든 세포에는 생물학적 시계가 있습니다. DNA 메틸화 패턴, 히스톤 수정, 염색질 구조 등의 에피제네틱 변화로 측정할 수 있죠. 이 기계는 유전자 발현 패턴, 단백질체, 대사체, 마이크로바이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노화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회춘 프로토콜을 설계합니다. 이 기계는 단순한 진단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치료 프로토콜을 생성하고 실시간으로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000개가 넘는 생체 지표를 동시에 추적하면서요. 미국에서는 이런 기술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팀의 한 젊은 과학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미국 기술로는 약 20년 후에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5년 전부터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사님은 한쪽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곳에는 1200명의 참가자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고 각 참가자마다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15에서 30세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건 3년간의 임상 결과입니다. 참가자 중 어느 누구도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았고 모두 인지 기능, 체력, 면역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중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른바 생물학적 나이 시계였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호바스 교수가 개발한 에피제네틱 시계와 유사하지만 훨씬 더 정교했습니다. 이 시계는 단순히 메틸화 패턴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텔로미어 길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단백질 접힘 오류율, 세포의 기질 상태, 면역 세포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AI 시스템을 통해 통합 분석되어 개인별 최적 회춘 프로토콜이 생성됩니다.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계를 되돌리는 접근법이죠.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암 발생 위험은요? 텔로머라아제 활성화가 암세포 증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요.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그 문제를 10년 전에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CAR 텔로메라아제는 정상 세포에서만 선택적으로 작동하고 암세포의 텔로머라아제는 오히려 억제합니다. 그는 화면의 분자 구조를 띄웠습니다. 이건 텔로머라아제 효소의 변형된 버전으로 P53 종양 억제. 유전자의 활성 상태를 감지하여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즉, 정상 세포에서는 텔로미어를 복원하지만 종양 억제 유전자가 손상된 암세포에서는 아예 활성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술로 2021년에 노벨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죠. 비록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연구팀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니까요. 연구실을 돌아보는 동안 저는 한국 과학자들이 서구의 연구를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통합적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연구팀이 텔로미어, 에피제네틱스, 줄기세포 등 개별 영역에 집중하는 반면 여기서는 이 모든 요소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노화는 단일 원인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복합적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따라서 해결책도 복합적이어야 합니다. 박사님은 연구팀의 주요 성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화된 면역 시스템을 젊은 상태로 복원하는 기술,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신경 재생, 프로토콜, 심혈관 시스템을 20대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그들의 연구 방법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서구 연구가 쥐 실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 연구팀은 인간 조직 기반의 오가노이드와 고급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 실험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고 인간에게 더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인 환원주의적 접근법을 뛰어넘어 시스템 생물학과 네트워크 의학을 적극 활용합니다. 인체를 수천 개의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로 보고 이 네트워크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죠.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 학문적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쌓아온 지식이 마치 초등학교 수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실험실 투어에서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인공장기 재생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만든 인공장기들이 배양되고 있었습니다. 심장, 간, 신장, 심지어 뇌 조직까지. 이 모든 장기들이 완벽하게 기능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배양기 안에서 심장이 실제로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미세한 혈관 네트워크를 통해 붉은색 영양액이 순환하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이 심장의 모든 생체 지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간 조직이 배양되고 있었는데,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약물 대사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식되고 있나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난 5년간 378건의 인공장기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로 만들어 면역 거부 반응이 전혀 없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연구팀이 나사와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은 무중력 환경에서 가속화된 노화를 경험하는데, 이는 텔로미어 단축,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골밀도 감소 등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노화 역전 기술은 나사의 화성 탐사 계획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사와 공동 연구를 시작한 지 3년째입니다. 박종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우주 환경에서의 노화를 방지하고 역전시키는 우리 기술은 인류의 장기 우주 비행을 가능하게 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나사의 최신 우주인 건강 데이터는 우리 프로토콜이 중력 변화로 인한 노화 가속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연구원 이지은 박사는 35세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이미 세계적인 줄기세포 연구자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의 최신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최근 전능성 유도 줄기세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건 야마나카 교수의 iPS 세포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기술로 성인 세포를 완전한 배아 세포 수준으로 초기화할 수 있어요. 게다가 유전자 조작 없이 특정 단백질 칵테일만으로 가능하며 암 발생 위험도 0.001%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그녀의 기술은 단순히 손상된 장기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노화된 장기를 젊은 상태로 복원하는 데까지 발전해 있었습니다. 90세 환자의 심장 줄기세포를 추출해 이 기술로 처리한 후 다시 심장으로 주입하면 심장 기능이 30대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임상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임상 시험에 참여하신 분들을 만나보시겠어요? 연구팀은 우리를 임상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공관을 이식받은 78세 김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10년 전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았지만 자신의 세포로 만든 인공관을 이식받은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건강한 핑크빛이었고 눈은 또렷했으며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오를 자격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새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식 후 생물학적 나이 테스트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55세로 나왔다고 해요. 저는 이 모든 혁신이 왜 서구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는지 의아했습니다. 마치 전 세계가 한국의 이런 진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기술들이 서구에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제가 박종현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거절과 의심에 직면했죠. 결과가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들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어요. 결국 한국 정부와 함께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제적 명성보다는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로요. 이제는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과 같은 개방적인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비난보다는 사실적인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 설명이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서구 과학계의 편견과 선입견이 이런 혁신적 연구를 간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려고요. 놀랍게도 영어로 된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구글 번역기를 통해
한국어 논문들을 살펴보니 수백 편의 혁신적인 연구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2018년 발표된 인간 수명 연장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10년간 4조 원, 약 3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노화 메커니즘 규명과 치료법 개발을 목표로 했습니다. 미국의 NIA 국립노화연구소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고 무엇보다 단일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국제뉴스에 보도되지 않았을까? 의아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의 질과 깊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 질문을 박종현 박사에게 던졌을 때 그의 답변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비현실적 결과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죠. 서구 중심의 과학계에서 아시아 국가가 이런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컴퓨터를 열고 당시 제출했던 논문과 거절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리뷰어들의 코멘트는 대부분 방법론이 불명확하다. 결과가 너무 극적이어서 의심스럽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국제학계의 인정보다는 실제 효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 국가들에서는 이미 우리 기술을 임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아시아 연구자들의 논문을 리뷰할 때면 무의식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희의 연구 결과가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의도적입니다. 2018년 한국 정부는 이 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한국으로서는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국가 생존의 문제였죠. 그때부터 한국은 연구 결과의 일부만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고 핵심 기술은 국내와 협력국에서만 공유하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방식과 유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제는 국제협력의 시기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노화 극복은 한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과제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특별히 선택된 이유는 당신의 연구가 저희 접근법과 가장 호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텔로미어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당신의 최근 논문은 매우 통찰력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다른 연구시설들도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카이스트의 장수의학센터와 연세대학교의 생체 시계 조절 연구소였습니다. 두 곳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연구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연구소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연구 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연구소와 기업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하고 심지어 같은 대학 내 연구실 간에도 협력이 제한적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협력이 경쟁보다 더 큰 성과를 낸다고 믿습니다. 카이스트의 김태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연구 모델과 달리 우리는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합니다. 모든 연구자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노화 연구가라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혁신적인 연구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회 마지막 날, 박종현 박사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연구팀과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논문 작성이 아니라
실제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법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윌슨 박사님의 텔로미어 안정화 이론과 우리의 에피제네틱 리셋 기술을 결합하면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여름부터 6개월간 서울에서 연구하실 수 있을까요? 평소에 저였다면 망설임 없이 거절했을 겁니다. 하버드의 명성 있는 교수가 개발도상국에서 연구한다는 것은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루었다고 생각한 모든 연구가 여기서는 이미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에 겸손해졌습니다. 저는 가르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간의 서울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연구 휴가를 신청했고 다행히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경력에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 그들이 정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지? 이런 반응들이 제가 얼마나 편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굳건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믿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박종현 박사와 특별한 만찬을 가졌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윌슨 박사, 저희 프로토콜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완전한 임상 버전은 아니지만 초기 단계 치료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자신의 이론을 직접 테스트해보는 것은 오랜 전통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의 임상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상세한 신체 검사와 유전체 분석, 생체 지표 측정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윌슨 박사님의 실제 나이는 58세지만 생물학적 나이는 67세로 측정되었습니다. 특히 텔로미어 길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염증 마커에서 상당한 노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결과는 예상했습니다. 장시간 연구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제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로 확인하니 더욱 현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초기 단계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수 개발된 NAD 플러스 부스터, 세노리틱 화합물로화 세포 제거제, 텔로머라아제 활성화, 펩타이드, 그리고 맞춤형 영양소 칵테일이 포함된 정맥 주사였습니다. 주사를 맞은 후 몇 시간 동안은 약간의 피로감을 느꼈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놀라울 정도로 상쾌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프로토콜은 6개월에서 1년간 지속되며 이후에는 유지요법을 3개월마다 받게 됩니다. 여름에 돌아오시면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연구실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통합적 접근법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텔로미어 연구와 에피제네틱스, 세포대사, 면역 시스템 연구를 결합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은 동료들이 회의적이었지만 일부 열린 마음을 가진 연구자들은 제 새로운 방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모든 바이오마커가 개선되었고 특히 염증 지표와 인슐린 감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체력도 눈에 띄게 좋아져서 20년 만에 다시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인지 기능의 향상이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보다 좋아졌고 사고가 더 명료해졌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하버드 의대 동료인 마이클 교수가 제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10년이 젊어진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히 설명 가능해.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한계를 넘어선 것뿐이야. 그해 여름, 저는 약속대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연구팀의 2명의 박사과정 학생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제가 경험한 변화를 직접 목격한 후에는 열정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연구소에 도착한 첫날, 저희는 더욱 광범위한 시설들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인간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인간 신체의 모든 시스템을 분자 수준까지 모델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100만 가지 이상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인 정도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약물 개발에서 임상시험 전 단계의 효과와 부작용을 99%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죠. 이런 기술이 있다면 신약 개발 비용과 시간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평균 20억 달러와 10년이 걸리는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3억 달러와 3년으로 단축된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이오 아카이브라 불리는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세포와 조직, 샘플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슈퍼 에이저 컬렉션이었습니다. 이건 100세 이상 장수하면서도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의 샘플입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특히 이런 슈퍼 에이저가 많아요. 특히 경상도와 제주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죠. 그들은 이 샘플들을 분석해 장수 유전자와 단백질 발현 패턴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FOX53A, CTP, APOE, SIRT 같은 유전자의 특정 변이가 장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텔로 에피 통합 치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텔로미어 안정화 이론과 한국의 에피제네틱 리셋 기술을 결합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노화, 역전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 그룹은 65에서 75세 사이의 건강한 지원자 50명이었습니다. 모두 정밀한 검사를 거쳐 선발되었고 무작위로 치료군과 대조군으로 나뉘었습니다. 치료군은 저희가 개발한 통합 프로토콜을 받았고 대조군은 현재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노화 방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3개월 후의 중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치료군의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7.3세 감소한 반면 대조군은 0.7세만 감소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치료군이 22% 향상된 점수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연구 경력에서 본 가장 놀라운 결과입니다. 저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물학적 시계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아시아 전역의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구 미디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몇 전문 과학 블로그에서만 언급될 뿐이었죠. 이런 무관심이 더 이상 저를 놀라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가 서구 과학계가 중요한 혁신을 놓치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생명공학이 가진 또 다른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통 한의학과 현대과학의 결합이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수천 년 된 한의학 지식을 현대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하고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인삼, 황기, 동충하초 같은 전통 약재에는 강력한 노화 방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약학대학의 박정희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천연 물질에서 활성 성분을 추출하고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나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서구 의학의 하나의 질병, 하나의 약물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복합적인 자연 추출물이 단일 합성 약물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의 연구 기간 동안 제 자신도 완전한 치료 프로토콜을 받았습니다. 정기적인 검사 결과 제 생물학적 나이는 67세에서 53세로 줄어들었습니다.
텔로미어 길이는 15% 증가했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40% 향상되었습니다. 체력과 인지 기능도 크게 개선되어 마치 30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마지막 검진에서 박종현 박사가 물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노화 연구자가 아니라 노화 극복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 혁신적인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이나 개인적 건강 증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학적 돌파구 중 하나였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주에 박종현 박사는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산속에 위치한 생명연장센터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고급 요양원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의료시설과 연구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저희 프로토콜의 장기적 효과를 연구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125명의 거주자가 있으며 모두 저희 프로그램을 최소 5년 이상 따른 분들입니다. 센터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거주자들의 활력이었습니다. 테니스 코트에서는 두 노인이 격렬한 경기를 펼치고 있었고, 도서관에서는 여러 명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수영장, 체육관, 예술 스튜디오 등 모든 공간이 활기찼습니다. 저분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70대 중반. 제가 추측했습니다. 평균 102세입니다.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자 박사님은 태블릿을 꺼내 거주자들의 프로필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젊은 사람이 92세,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믿기 힘들게도 139세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저희 프로그램의 첫 번째 참가자 중 한 명입니다. 1886년생으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모두 겪으셨죠. 15년 전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을 때는 이미 124세였고 여러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생물학적 나이가 약 75세 수준이며 매일 아침 3km 산책을 하십니다. 김철수 씨와의 대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139세 노인의 맑은 기억력과 날카로운 지성, 유머 감각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조선시대 말기부터 디지털 시대까지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100세까지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세까지 살 수도 있다고 하니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는군요. 이 센터의 거주자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지 기능, 신체 능력, 면역력은 수십 살 젊은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조하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님이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수명, 즉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죠. 질병과 쇠약함 없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기고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센터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거주자들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멘토링, 교육,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항상 궁금해했던 질문, 만약 사람들이 150세까지 산다면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에 대한 일종의 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의 잠재적 최대 수명은 약 200세로 추정됩니다. 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는 이론적인 한계이며 실제로 그 나이까지 살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 도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50세는 이미 현실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센터를 방문한 후
저는 한국생명공학 기술이 가진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성과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재정의할 수 있는 혁명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박종현 박사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기술이 전 세계에 보급된다면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술적인 것보다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요. 박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접근성과 형평성입니다. 이 기술이 부유층만의 특권이 된다면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격차를 넘어 생물학적 불평등이라는 전례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부자는 200년 살고 가난한 사람은 80년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항상 윤리적, 사회적 질문을 동반합니다. 특히 이런 근본적인 인간 조건을 바꾸는 기술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국가건강보험을 통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화, 방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첨단 치료는 여전히 비쌀 수 있지만 적어도 건강 수명을 10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본 프로토콜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런 접근법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혁신적 치료가 개발되면 대부분 상업화되어 극소수의 부유층만 이용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이 이런 포용적 접근법을 취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문화의 핵심에는 정과 우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경쟁보다 조화를 중시하는 가치관이죠. 물론 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경쟁과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프로젝트에서는 항상 함께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술 자체도 놀라웠지만 그 기술을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려는 철학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인생의 사명을 재정의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학문적 성과나 개인적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혁신적 기술과 포용적 철학을 서구 사회에 전파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통합 노화 연구센터를 설립했고 한국 연구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도 비슷한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동료들이 회의적이었지만 실제 임상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1년 후 저희 센터의 첫 번째 임상 시험 결과는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65세에서 80세 참가자들의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8.4세 감소했고 알츠하이머병 초기 증상을 보이던 환자들의 인지 기능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마침내 네이처 메디신에 게재되었고 서구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적 인정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철학 덕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생명공학 기술은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고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모델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 수명의 한계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혁신적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 협력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꿈, 노화와 질병을 극복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한국이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역사적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령화 사회의 도전을 먼저 경험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이 단순히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혁명의 작은 일부가 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200세까지 사는 세상, 그것은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과학자들 덕분에 그 꿈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미국 하버드 의대 제임스 윌슨 교수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일부 극적인 요소가 있지만 한국의 생명공학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더 건강한 노년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에서 열린 메디컬 코리아에서는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이 200세까지 건강하게 산다면 우리의 삶과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놀라운 과학기술과 문화적 혁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